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월간 한 8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통합의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21년 10월 집값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더 올라간다는 이런 자본이 많았지만 지금은 초엔 프루브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집값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대세 하락 중에 단간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항상 펼쳐졌었고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에도 보면은 2008년에 훅 한번 떨어졌다가 그다음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2009년에 잠깐 반등했다가 2010년 이제 한 초중반 이후로 다시 또 대세 하락을 쭉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2022년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22% 떨어졌어요. 한 해에만. 그리고 대부분이 22년 하반기에 그게 다 떨어진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올해 이제 초에 정부에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둔촌주공을 살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단기 반등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최근 방송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세가 온 게 정확하게 맞고, 이게 뭐 올해 10월 11월이나 아니면 길어지면 내년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대세 하락 중에 일부 나타나는 단기 반등이고, 근데 이제 10월 달을 또 보니까 제가 항상 지금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10월 달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무게추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분을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 번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수십 년 만에 지금 처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저금리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의 이제 이런 금리 상황을 이제 전 세계적인 금리 상황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인데, 자, 이제 요 차트가 바로 이제 미국 정부 이제 10년 채권 금리인데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초반을 고점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떨어졌죠. 그쵸?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2020년 한 6월을 시작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1980년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굉장히 급격한 이런 금리 인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주식 투자의 기준, 부동산 투자의 기준이 있는데, 공통적인 기준, 이게 뭘까요? 금리 아니겠습니까? 오, 맞습니다. 와, 정말 정확하시네요. 자, 금리가 저는 모든 투자의 기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은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은행에서 예금을 하면 10%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주식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부동산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아니, 그냥 내 돈을 은행에다가 놔두기만 해도 10%씩 이자를 주는데 뭐하러 내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내 집 사고 하겠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금리,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어차피 은행에다 돈을 놔둬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불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황금의 시대였다. 그런데 이 황금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었다라고 전 세계 최고의 투자 구루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로 보수적이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시던 하워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지금 게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자산시장의 게임이.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생각하던 아이 뭐 또 금리 내려가겠지, 이런 세상은 이제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금리가 대세 하락하던 시대에 부동산 투자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올라가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최근 몇 년 전에 비해서 가파른 이런 금리의 상승의 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기준이고요. 아파트 요 회색 있죠? 요게 은행 금리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은행 금리,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 이게 뭐냐?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투자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값이 10억이에요. 근데 월세가 뭐 1억에 200이에요. 그러면 10억에서 월세 보증금 1억 빼고, 그쵸? 그럼 내 투자 원금은 9억이죠? 이 9억에서 200만 원씩 이거를 연으로 환산한 수익률. 근데 보면은 요게 이제 데이터가 2015년밖에 없는데 이후로, 자, 이때부터 누가 더 높았죠? 빨간색이 더 높았죠, 회색보다. 빨간 선이 뭐예요? 빨간 선이 바로 월세 투자 수익률,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회색이 한국의 예금 금리.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뭐가 더 좋았어요? 아파트를 월세 껴서 사서 월세를 받는 게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2021년 11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여러 매체에서 얘기했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의 매도 찬스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30에서 40% 정도 정말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 그때 하락을 전망하신 분들도 뭐 떨어져 봐야 뭐 10%, 15%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게는 거의 60%까지 최악의 시기에는 60%까지 떨어진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는 예금 금리가 월세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죠. 환경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투자의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 월세를 껴서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월세 받는 수익보다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생태계가 완전 바뀌었다. 예전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 바라봤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집값 상승에 적잖이 놀라가지고 이번 하락장에 이제 집을 서둘러 사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큰 상승장 이후에는 사람들이 항상 기대 심리가 있어요. 이러다가 또 그때처럼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거기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당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또 계속 상승을 외치고 부동산은 오늘이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 언제나 내 집 마련은 옳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언제나 옳다? 내 집 마련을 고점에 사서 정말로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거는 눈물 없이 들어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를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수도권의 거래 금액 데이터입니다. 언제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죠? 바로 2020년 6월달. 단위가 계산도 안 됩니다. 1000억, 1조, 298조. 그러니까 거의 300조 가까이 거래가 돼요. 한 달 사이에. 평균이 얼마예요? 75만 5천인데 이때는 거의 300만이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저는 왜 산 것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2030 세대는 영끌에 샀지만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왜 팔았을까요? 왜 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자,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못하면 벼락 거지 될까봐 영끌에서 샀지만 누군가는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팔았겠죠. 그리고 이런 게 언제까지 터졌습니까? 바로 2020년 12월 달까지. 2021년 9월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물론 최근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올라왔지만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10월 달부터 거래가 또 감소하고 있는 게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엄청난 산승장이 오잖아요. 그리고 하락이 와요. 이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반등장이 나타납니다. 왜? 이 뜨거웠던 이 짜릿함, 이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짧은 시간 내에 초대박 나는 겁니다.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리고 정말로 투자의 고수들은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이걸 다 활용을 해서 파는 겁니다.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왜 팔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 판 사람들이 시간 지나고 놓으면 위너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수도권을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여전히 평균보다 훨씬 작죠. 지금은 수도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작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21년 9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만큼 밑으로 거래된 게 21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던 시기가 이렇게 오랜 기간은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없었지만 이때는 진짜 부동산 시장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더 없어요, 지금. 더 오랜 기간 지금 거래 절벽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올해 늘어난 거는 그리고 또 뭐 때문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원래 30년짜리밖에 없었어요. 이 40년짜리, 50년짜리 이게 이제 생겨난 겁니다. 왜요? 30년 갖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 넘게 내야 되니까 이거를 집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 살 사람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도 안 되고 세금도 안 거치고. 그래서 이걸 부양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짜리, 50년짜리 만들면 갑자기 한 달에 300만 원 내야 되는 대출 금리가 얼마로 줄어요?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집 사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거 집 사도 이거 되는가 보다. 내가 40년, 50년이면 30살에 내가 집을 사도요. 70, 80살까지 갚아야 됩니다. 근데 4, 5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된다? 완전 쪼그라든다. 내 인생을 그냥 벼락 끝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 그리고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 왜냐면 또 이게 주택 돈을 상환하는 방식이 정말 큰 문제인데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지만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사인을 합니다. 원리금 균등. 이게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이 내는 거예요. 40년, 50년 동안. 근데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매우 작아요. 원금 반, 이자 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내가 50년짜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20년을 갚아도요. 그러면 50년 중에 20년이니까 40% 원금이 까져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원금이 20%도 아마 안 까졌을 겁니다. 대부분 내 원금이 남아있다고요. 너무너무 리스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대출 기간을 늘려주고 또 특례보금자리 혜택 중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시중 대출 금리보다 더 싸게 해줬죠. 그쵸? 그러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또 얼마 전에 내가 엄청난 폭등을 봤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이 부동산 또 올라간다.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 없고 또 올라간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제 9월 말에 뭐가 끝났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특례예요. 특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6억 이하, 그 다음에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월 달부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름지기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하시면서 내 집 마련에 진심이시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일까요? 네,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사시더라도 일반 매매로 사는 건 안 되죠. 사시려면은 지금은 경매로 사셔야 됩니다. 경매로 사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에서 15%, 경기도 같은 많게는 20% 가까이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또 일자리가 몰리고 뭐 새 아파트 별로 없고 또 이런 아주 앞으로 좋아질 지역들은 있지만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 집 마련 하시면 안 된다. 내 집 마련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가 눈을 말씀드리죠. 24년부터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부터. 24, 25, 26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하는 대표잖아요. 리치고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이 빨리 상승이 와야 리치고도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저도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리치고 많이 쓰라고 오지도 않은 상승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24년을 누구보다 기다려왔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월 500만 원을 벌어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얼마 정도 내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얼마였죠? 250만 원.
그냥 좀 더 깊이 하면 뭐 한데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으면은 집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갔었죠? 가장 고점이 21년 12월 달인데 387만 원. 당연히 내가 세액으로 500만 원 벌어도 못 사죠. 500만 원 벌어도 한 달에 200 내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평균이 250이었고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였냐? 164, 163. 예, 그러니까 170도 안 됐다. 자, 한 달에 만약에 170만 원 내가 원리금 매달 원금과 이자로 내가 낸다. 어때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살 것 같아요. 바로 살 것 같죠? 저도 바로 살 거거든요. 자, 근데 얼마 전에는 얘가 389만, 거의 400만 원 가까이 갔고, 지금은 얼마예요? 반등이 나타나서 331만 원입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 론까지 사실 했으면은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 좀 해줘도 부담스러우니까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고물가 시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라고 쳐요.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쓰죠? 자,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쓰고 생활비 쓰고 남으면 저축도 좀 하고. 자, 근데 우리 생활비가 어때요? 생활비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어떻게 됐죠?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통계 데이터로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17년 만에 가처분 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7년 만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하다. 지금 뭐 짜장면 하나에 지금 뭐 거의 이제 10,000원 하는 시대가 왔죠. 뭐 어디 가서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10,000원 밑으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자,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벌어도 먹고 사는데 예전에 한 200만 원 썼다라면 이제는 250만 원, 300만 원 써야 돼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축할 돈은 아예 없고 집 살 돈도 있긴 있는데 봤더니 한 달에 지금 33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사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331이랑 165입니다. 거의 몇 배요?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과거에 저평가된 시기보다 지금 2배 이상 부담스럽다고요. 집을 사는 게. 자, 얘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떨어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왜냐면 이 데이터를 만드는 지표가 3가지가 들어가요. 첫째, 사람들의 소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서 내가 뭐 한 250만 원씩 갚았는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600이나 700이 돼요. 근데 250만 원을 내. 그러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는 게 부담이 없죠? 내가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다?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죠.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변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웃된 겁니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자, 둘째,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돼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다른 2가지 상황이 똑같아도 내가 한 달에 이자를 뭐 250만 원 냈다라면 이자가 떨어지면은 200만 원 낼 수도 있고 더 작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떨어질까요? 예,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7%, 8%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7%, 8% 얘기. 진짜 큰일 날 수도 지금 있을 상황인데 금리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물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리를 낮추면 또 물가가 또 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당분간은 떨어질 일이 없다. 자, 그럼 소득도 못 올라. 그 다음에 금리도 안 떨어져. 주택 구매력 지수 떨어지는 3번째 방법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자, 그럼 다른 변수. 금리도 여기서 멈춰 있고 소득도 멈춰 있어. 그러면은 최저점까지 가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 떨어져야 돼요? 거의 반 떨어져야 됩니다. 반. 근데 우리가 소득도 조금씩은 올라는 가겠죠. 어쨌든 매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니까. 근데 금리가 이 상태라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서울 기준으로 평균까지는 20%,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40% 이상 떨어져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사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더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집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유지되리라고 보시나요? 네, 유지됩니다. 아, 그럼요. 일단 어르신들 얘기는 100% 맞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요 파란색이 통화량이고요. 돈의 총량.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돈의 총량은 계속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계속 늡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의 총량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총량은 늘까요, 줄까요? 자, 부동산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와 건축물. 자, 토지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자, 건축물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 수 있죠. 근데 건축물은 늘잖아요. 오래된 50년 된 아파트에서 혹시 살고 싶으세요? 50년 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누구나 다 새 건물,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돈의 총량 계속 늘어나는데 부동산의 총량 멈춰 있어. 그럼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뭐예요? 부동산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맞다. 그래서 통화량이랑 아파트 가격은 꽈배기 꼬듯이 계속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때로는 시가총액이 밑에 있고 때로는 위에 있기도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하게 따라오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틀어졌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 터졌고,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금리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때 코로나 때 어떻게 됐죠? 얼마예요? 거의 뭐 제로 금리. 예, 한국도 0.5%까지 기준금리 낮춰버렸죠. 금리가 너무 싸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광풍이 불었죠. 거기다가 대출을 빌리는 게 이자가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너무 만만하죠. 이자가 너무 싸. 오케이, 야, 영끌하자. 대출 끌어다가 건물 사고 아파트 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이 어떻게 됐죠? 광풍이 났죠.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튤립 투기처럼 주식이랑 부동산 사면은 초대박 난다 라고 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돈의 총량이 이때도 M2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나도 과도평가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누가 더 높아요? 여전히 통화량보다 더 높다. 자, 그리고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은 언젠가는 얘네 둘이 또 만나겠죠. 그리고 때로는 아파트 시가 총화량이 밑에 오는 것처럼 이런 시기도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들든 뭐하든 아파트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그래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효한 투자가 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투자 타이밍. 언제 살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이제는 이거를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다? 데이터로 다 알 수 있다. 지금 리치고에 다 공개해 놨잖아요. 다 공개해 놨잖아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호구되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부동산 의사결정하자. 시가총액이 통화량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2010년대 초반에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인구가 언제부터 꺾였어요? 21년부터 인구가 꺾였잖아요.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통화량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그때야말로 뭐다?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1, 2년, 빠르면 1, 2년, 늦어도 3, 4년 정도 안에는 오지 않을까. 10월달 데이터를 좀 끝까지 봐야 되는데 10월달 데이터를 보면 이게 2차 하락이 좀 가팔라질지 완만해질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가파른 하락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1, 2년 안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지금 달러 예금만 해도 5% 이상의 이자를 주거든요. 지금은 그냥 최대한 아껴서 내 돈을 따박따박 지금 한국 돈이건 미국 돈이건 저축해 놓고 계시면 1년 후에 뭐다? 엄청난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단 뭐가 필요하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경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 난 도저히 집 살 용기가 더 이상 나지 않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집을 안 사신 거는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지금 고점에서 집 사가지고 지금 대출이자 올라가지고 지금 삶이 아니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됐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15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2030 세대가 서초, 송파, 강남 사요? 아니잖아요. 노동강 사잖아요. 거기는 여전히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십시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내가 그 시기에 내가 아파트를 영끌해서 안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년부터 정말 좋은 기회가 3년 정도 경매 시장에서 온다. 그리고 요거를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데이터 맨이니까,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경매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도 그 기회를 잡고 싶고, 그래서 리치고에 경매까지 넣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매각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매 통계인데, 얘를 보시면 서울을 볼게요. 아파트를 볼 거고요. 자, 갈색 있죠? 얘가 경매수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경매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이 진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다. 그때는 경매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2020년, 21년 지금 차트 막대 그래프 보세요. 경매가 없잖아요.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 경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죠. 특히 8월, 9월 지금 완전 각도가 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서울에 집 사가지고 못 버티시는 분들이 그만큼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 절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 아까 코로나 때 거래량 터진 거 데이터 보여드렸죠. 그때 연구를 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거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지금 물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사업인데 사업도 잘못돼서 뭐 집 넘어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24년, 25, 26년요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건물, 토지, 오피스텔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고, 이 기회를 잡고 싶으세요? 저는 잡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빅데이터 리치고에서 공부하시고 매각 통계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랑 같지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다 보시고 경매 또 공부하시고, 그럼 뭐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오고 있다. 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가 상승장의 신호가 아닌지, 빨리 집 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도 우리가 햇살이 좀 따뜻하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의 현상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신고가 치는 아파트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사람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나 또 재건축이 돼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된다는 등등,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또 산 사람이 없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죠? 압구정이죠. 압구정.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압구정이고 너무너무 좋아질 거다. 신고가 친다. 일부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요 화면 한번 보시면 그 좋다는 지금 압구정에 경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반포 쪽으로 넘어가면, 반포 지금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지금 500세대 이상짜리만 이 정도예요.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만 봤을 때. 신고가 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정말로 좋으면 이런 경매로 나오면 안 되죠.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강남 9 볼게요.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매물량이에요. 매물량. 팔려고 지금 네이버 이런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량.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말로 많죠. 이게 몇 건이냐면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6,000건이 넘습니다. 6,000건이. 근데 거래가 된 게 얼마예요? 2023년 8월이면 이제 신고 거래가 다 끝났겠죠? 몇 건이에요? 254건. 거의 6,000건 정도 되는 매물 중에 250건 거래된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죠? 그러면은 5%도 안 되죠. 그리고 요 두 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예요? 이 두 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만큼 지금 시장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만약에 지금 신고가 치고 대세 상승장 나오면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죠. 잠원동 한번 볼까요? 잠원동? 잠원동도 이렇게 매매 이렇게. 그다음에 압구정동도 어때요? 매물이? 아니 만약에 진짜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럼 매물이 확 줄여야죠. 아니 안 팔아야지. 무조건 올라갈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고가 그냥 한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자, 2020년, 21년에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어떤 거래가 많았죠? 계약하고 등기 안 한 허위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법적으로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집값 띄우기 이런 거 허위로 했다가는. 그래서 이런 신고가 찍는 것들 중에서는 취소되거나 이렇게 등기가 안 되거나 그런 거래들이 꽤 있었고, 이거 정부에 다 지금 사실 확인에 다 들어갔었고, 이제는 이런 행위가 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 이런 상승의 신호만 좀 보시고 큰 대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에 대한 각종 뉴스가 이렇게 남발하는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자칫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께서 집값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세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그 오랜 기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직장 잡는 것보다요, 부동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공부 돈 들여서 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강의를요, 저는 5천만 원 이상 썼습니다. 부동산 강의에만요. 왜?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부동산 시장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만큼, 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만큼 돈을 많이 쓴 사람은 저만큼은 안 쓰시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일단 하셔야 되고요. 자, 말씀드리면 사람을 볼 때도 비슷하죠. 뭐 성격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인성도 보고 체력도 보고 여러 가지 보듯이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거,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비싸냐 싸냐. 자, 내 집 마련의 기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최소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이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는 대표님처럼 이걸 못 만드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레미안 퍼스티지 보겠습니다. 대장 아파트고 얘가 지금 15년 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파트가 나와 있죠? 시군구는 이 아파트가 속한 서초구, 그 다음에 시도는 서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아파트를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내리면 뭘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얘를 눌러볼게요. 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지금 대출 껴서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지금 얼마예요? 1289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한 달에 1289만 원 내야 이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예요? 844만 원. 제일 낮을 때가 얼마예요? 500, 600도 안 됐죠. 자,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얼마나 쉬워요. 이거를 대한민국의 1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대표님 저는 데이터 복잡해, 좀 제발 좀 심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여기에서 투자 체크 누르고 여기에서 좀 내려서 뭘 보면 된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최소한 얘가 평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면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주변의 아파트를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이거를 보면 될까요? 없다라면 그 주변의 대장 아파트를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축 4년짜리를 봐서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근 데이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년 차 이상 된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를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매매 구입 부담 지수. 이것만 보면은 그냥 게임 끝. 그리고 이게 조만간 평균 밑으로 한 1년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때 내 집 마련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제가 사실은 시간만 되면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는 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몸도 하나고 관리해야 되는 직원도 수십 명인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리치고에 보시면 여기 중개라고 있습니다. 중개. 네, 이 중개하시는 대표님들 얼굴이 보이죠? 전국에 지금 이제 막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많지 않은데, 자, 여기에서 이 중에서도 요 마크, 리치고 요 마크 있죠? 요 마크가 붙어 있는 분들은 어떤 중개사분들이냐? 저한테 빅데이터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빅데이터 부동산 교육을.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김기원처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리치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매매등,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전세인데 저 역전세가 우려돼요, 이거 역전세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모르겠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이 리치고 마크가 붙은 이 중개사에 연락하세요. 딱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화 걸어서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영상 보고 지금 제가 전화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전세가 어떻게 될 거냐, 전화로도 물어보셔도 되고 직접 가서 상담 받으셔도 아마 무료로 해 주실 거예요. 뭐 조금 무료로 하기 미안하시면은 이렇게 음료수라도 좀 들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십시오. 지금 전국에 많이들 지금 조금씩 가입들을 하고 계시고 또 관심 있는 중개사분들 연락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공익중개사분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매물 있어요, 이게 아니라 김기원과 비슷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상담, 그 다음에 전세 상담, 월세 상담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부풀려서 할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장이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데이터 공부해도 되고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하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이렇게 수 있죠. 네, 말씀을 해주시고. 네, 말로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10월에 지표들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럴까요? 사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결정적인 지금 상황에 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반등 맞고 뭐 빠르면 10월, 11월 이후로 늦어도 내년 한 1, 2분기 이후로는 다시 대세하라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표가 8월 중순 이후로 안 좋아지고 있고 10월 달 말까지 데이터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매 수급. 그래서 지금 팔자세가 많은지 사자세가 많은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두 번째 거래량. 그래서 거래가 지금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달러원 환율.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22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그때 환율이 막 치솟았잖아요.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2006년 이후로 실거래가 그렇게 급락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났던 건데.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자, 첫 번째 수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볼 거고요. 화면을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자, 이 차트에서 이 파란색 선 있죠? 얘가 팔자세입니다. 매도자 많음. 팔자세. 근데 팔자세가 지금 22년 11월 말 이후로,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팔자세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 팔자세가 처음으로 8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더 위로 올라가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 팔자세가 다시 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사자세가 늘면 괜찮죠? 근데 사자세가 빨간색인데 사자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더 땡겨서 볼게요. 자, 이런 명확하게 보이시죠? 팔자세 늘고 사자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간색 줄고 있죠? 자, 팔고 싶은 사람은 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줄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죠. 10년에 한 번은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자, 그때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사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월 달 이후로 빨간색 계속 줄어들죠. 팔자세인 파란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죠. 그쵸? 팔자세가 늘고 사자세가 줄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죠. 고평가돼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래서 강하게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맞았죠.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팔자세가 다시 늘고 있고 사자세가 다시 줄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데가 서울하고 세종인데 세종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자, 세종의 팔자세 어때요? 계속 늘죠. 사자세는 지금 0까지 돼버렸습니다. 제로. 사자세가 거의 없다. 지금 세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뜨거웠던 서울과 세종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상승을 부추긴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았던 두 군데가 다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지금은 확률적으로 저는 한 75% 정도 봅니다. 원래 제가 9월 달에는 한 65% 정도였거든요. 2차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확률이 65%였는데 지금은 75%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11월 말까지도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 그럼 85%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데이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또다시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다. 조만간 이게 매매가에도 반영이 두세 달 이후에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표, 거래량 지표인데 거래량 지표의 한계는 뭐냐? 늦어요. 지금은 10월 달이잖아요. 9월 달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로 일반형을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어요? 막차라도 빨리 타자. 막차 빨리 타야 되니까 9월 달은 거래량이 아마 늘었을 거예요. 8월 달보다. 그렇죠? 근데 9월달 데이터도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하려면 10월 말이 돼야 돼요. 그리고 10월 달에 거래량을 집계를 다 하려면 11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11월 말이 돼야 10월 달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방송에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민감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 자, 요 막대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요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래가 활발한지 한산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래가 한산하다가 언제부터 활발해졌죠? 1월 29일, 2월 달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거래가 활발해졌죠? 언제가? 8월 말, 9월 초, 9월 중순.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좋은 건 뭐냐면 주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10월 8일 날짜 데이터까지. 자, 오늘 또 이 통계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방송 20일인데 20일 날 오늘 통계 나오는 데이터는 요번 주 월요일 날 데이터
그때 집계한 데이터가 요번 주 금요일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치고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반영이 돼.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9월 10일에 딱 고점 찍고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되니까 확실하게 줄었죠. 자, 무슨 얘기예요? 거래가 다시 꺾이고 있다. 아마도 이걸 조금 더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말까지 봐야 되는데 아마도 거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달 있다가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겠네요. 거래량이 줄었다. 맞아요. 그런 뉴스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이걸로만 봐도 아, 거래량 꺾이겠다 이제 10월 달. 부동산은 약간 파라리 심리다 할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심리를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심리도 데이터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심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몇 사람 만나서 인터뷰해서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다 생각이 다른데? 부동산은 심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심리가 맞고요. 근데 그건 또 한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대중들이 겁 없이 덤빌 때 팔고 대중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사라. 대중들과 반대로 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합니다. 모든 투자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에 나타나요? 전부 다 데이터에 다 나타납니다.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래량 데이터인데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보통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초보분들 있죠. 초보분들은 언제 투자를 시작할까요? 언제 막 미칠까요? 초보분들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다룰 때 아닐까요? 그렇죠. 자, 뉴스에서 다룬다는 얘기는 이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 번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자, 부동산을 언제 샀을까요? 이럴 때. 2020년, 21년. 자, 제가 부동산을 거래량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 역사상 수도권 부동산이 5만 건 이상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무서워서 못 사다가, 지금이라도 못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심리. 그런 심리는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깨. 자산시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깨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 번 사람이 이미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열 받잖아요. 나만 지금 집 못 사가지고 나만 거지된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어깨에서 삽니다. 어깨에서 사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돈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내려가는데 이게 부동산을 제가 보니까 이런 엄청난 거래량, 수도권 기준으로 5만 건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면 시장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자,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모든 투자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진짜 완전 톡하는 호구가 많아야 돼요. 내가 이걸 10만 원에 샀어. 그러면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살 사람 안 살 사람 이미 다 샀다는 거예요. 다 샀어, 살만한 사람들은. 아니 2030 세대가 영끌에서 샀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10대가 영끌에서 사줘야 되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2030 세대가 영끌에 살 정도면 그 다음에 10대가 영끌 해야죠. 그래야 가격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도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 2006년 10월 달에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1년 반이면 언제예요? 1년이면은 2007년 가을, 1년 반이면 2008년 초입니다. 그때 수도권 부동산 팔았으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거의 최고점이었죠. 자, 가장 초에는 거래량 많이 터진 건 언제예요? 2020년 6월달. 1년 더 하면 언제예요? 21년 6월, 1년 반 더 하면 얼마예요? 정확하게 제가 고점을 얘기했던 21년 10월, 11월 정도 됩니다. 이게 역사는 반복이 돼요, 항상. 그리고 이런 거래량만 봐도 사람의 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심리가 또 보이는 건 뭐예요? 수급 차트. 매도세가 많아지냐, 매수자가 사자세가 많아지냐. 데이터로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매도 기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모든 걸 다 걸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많이 틀렸어 봐요. 무슨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지고 한다더니 만약 대세 상승했어 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다 대세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24, 25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틀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다른 분들이랑은 아주 완전히 좀 저만의 뭔가 입지를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23년 8월 달부터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뭔가 지금 데이터가 싸게 좀 바뀌고 있다. 분위기 좀 이상하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월, 10월 계속 안 좋아졌는데 지금은 정말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아직은 아니지만 제가 75% 정도라고 확률 말씀드렸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더 간다.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1,400원을 다시 넘어선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급격한 이런 하락, 폭락까지도 저는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환율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님께서 리치고를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치고를 통해 어떤 가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창업하기 전에는 이제 상당히 고액 연봉의 직장인이었어요. 뭐 한 평균 한 4억 정도 받았고요. 많이 받을 때는 5억도 넘게 받았죠. 근데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1년 동안은 연봉이 10원도 안 받았고요. 지금도 연봉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창업을 하기 전에 제가 리치고를 만들었고, 제 사비를 한 몇 억 들여서 리치고라는 시스템을 제가 직접 개발을 했고, 부동산 또 빅데이터 투자 책도 써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그냥 다니면서 병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전문가의 충분히 이런 입지를 같이 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 제가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창업을 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창업하기 싫었어요. 뭐 고액연봉 받죠. 내가 만든 리치고로 부동산 투자하면은 그냥 어디 사면 되는지, 언제 사면 되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걸 남한테 알려주고 싶을까요, 과연? 정말? 진짜 안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알려주기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하기 쉬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제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런지를 알잖아요. 내 집 마련 잘못하고 주식 투자 잘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떠져요. 근데 이 좋은 걸 만들었는데 그냥 나 혼자 호의호식 하는데 이걸 쓰는 거는 이건 좀 멋이 없다 그래야 되나? 좀 이거는 너무 쉬운 선택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래도 꽤 돈을 좀 벌어봤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조금 뭐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인 돈 좀 벌었다가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건방 떨고 잘난 체 하고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근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게 제가 정의하는 성공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의 영역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사기꾼들도 너무 많고, 뭐 그냥 완전 무슨 기획부동산이 해서 이거는 뭐 진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쪼개서 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디 사라고 해놓고선 미리 그걸 사놨다가 자기가 뭐 파는 사람부터 자기 돈은 거의 있지도 않고 공투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무슨 몇백억 뭐 천억대 부자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실체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중들은 모르니까 이런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전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나 대구와 같은 이런 입주폭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건설사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입주폭탄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사자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고 그래서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시장에 내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저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쓰게 되면은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내 집 마련 못해서 너무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대구와 인천 같은 입주 폭탄도 안 생기게 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겠죠. 또 이런 것들을 승인해주는 이런 정부에서도, 지자체들에서도 뭐예요? 이런 데이터 보고 의사결정하면은 여기는 지금 인구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일단은 공급이 너무 많네, 공급 줄여, 이렇게 다 하면은 훨씬 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내가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내가 혼자 사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정말 죽을 때 내가 보람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리고 정말로 운이 또 좋다라면은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리치고가. 왜? 데이터로 이제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AI 추정가까지 다 만들어놨죠. 내가 관심 있는 건물이나 토지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AI 기술로. 거기다 경매까지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중개 시장까지.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이런 부동산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상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그냥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의미 있는 기업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저희 회사에는 정말 또 좋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의기투합해서 계속 지금 여전히 더더욱더 끈끈하게 지금 지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과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야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게. 그리고 이 분야는 내가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자신 있다. 부동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 너무 또 좋은 전문가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좋은 전문가분들. 근데 제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의 의사결정에 대한 타이밍과 지역 선정,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뭐 건설사와 또 은행들,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 회사로부터 또 100억 원 이상의 또 투자 유치를 받아서 열심히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꿈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려를.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 부동산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럼 해외 부동산 내가 어디를 살 건지, 언제 살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리치고가 잘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라면 또 좋은 투자자분들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가능성을 보고 큰 돈도 투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의 인구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디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어디가 부동산이 고평가고 저평가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디를 사야 되는지를 데이터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만 쓰지 않겠죠. 건설사들도 앞다퉈서 쓸 것 같아요. 기업들도 쓰겠지만 일본 사람도 쓰고 중국 사람도 쓰고 유럽 사람도 쓰고 미국 사람 다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한국에서 리치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한다라면 이런 해외 부동산 데이터까지 해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 국부도 좀 커지게 하고, 이렇게까지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진짜 지금의 창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4년이 조금 지났고, 다행히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이제 두 자릿수, 억대 두 자릿수, 10억대 매출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찍는데, 사실 그동안 뭐 말 못할 또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손해고 힘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지만, 그런 꿈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정말 이제 지금도 정말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이렇게 부동산 통합 AI에 기반한 통합 앱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 이런 앱이 없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경매까지 하나의 부동산 앱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리치고는 많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그런 부동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미 국채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때를 보시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는 전 세계가 평화롭던 시기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예를 들면 구리는 A라는 나라가 싸고, 철은 B라는 나라가 싸고, 인건비는 C라는 나라가 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구리는 A에서 가져오고 철은 싼 나라인 B에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팔면 됐겠죠. 자, 그러면 물건값이 어떻게 될까요? 싸죠. 물건값이 싸지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서로 자꾸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하고 있어요. 자, 서로 싸우다 보니까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공장을 외국에다 짓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비싸더라도 공장을 내 나라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장을 이제 미국에다 짓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 효율이 더 이상 중요한 세상이 아니고요. 이념이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충격파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5%였다가 10%가 돼요. 이거는 몇 배가 증가하는 거죠? 2배. 2배지만,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 냈다면 이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기간을 천천히 두고 이렇게 올라갔다. 적응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요 미국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자, 이때가 거의 제로금리였습니다. 자, 그냥 0.5%라고 칠게요. 0.5%. 0.5이 지금 몇 프로까지 온 거예요? 거의 5%까지 왔습니다. 그럼 몇 배예요? 10배.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이자를 냈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00만 원, 10배니까. 근데 이 기간이 어때요? 이렇게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온 적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죠? 이런 일은 지금 처음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적응할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굉장히 저금리에서 거의 10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드리면 평안한 그냥 온도에 딱 맞은 이런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물이 단기간에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 난리가 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지금 계속 또 충돌하고 있죠. 이제는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또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앞으로는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게 2030년대, 2040년대가 되면은 아마도 자원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또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자원이 이제는 한계가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 주고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해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 될 거야. 내년에는 금리 인하 무조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가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출렁처럼 내려가는 이런 시절은 저는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딱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을 수 있지. 또다시 과거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되게 높은 집값에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 형태로 주거를 해결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저는 반전세나 월세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년, 25, 26년은 이제 경매 황금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투자를 할 총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총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전세나 월세로 사는 게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여유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조류의 투자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세나 월세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년부터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나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냥 내 집 경매로 편안하게 사고 계시고 투자 기회 오면은 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나의 형편에 맞는 안전한 전세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로 좀 있고요. 일단 우리가 수급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리치고 앱에서 중개 눌러서 확인하시 그분들한테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지금 매매 전세 수급 차트라고 하는 건데 요걸 시도별로 비교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역들은 전세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 쉽지 않지. 뭐만 없으면 입주 폭탄만 없으면. 그래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전세 수급이 높은 지역들은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제일 안 좋은데 대구, 부산, 인천 요 세 군데 100이 안 되죠. 여기는 공급이 더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어때요? 지금 전세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또 입주 물량 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데이터를 보셔야 되냐? 제가 이제 전세는 바닥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기 침체만 없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을 한번 눌러볼게요. 서울에 거래에 들어가서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는 어때요? 파란색인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많죠? 자, 거래량은 많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어. 근데 앞으로 서울은 입주 물량도 별로 없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결합을 해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럼 제가 매월 요즘 정규 강의라는 걸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부동산 정규 강의. 하루 6시간짜리 합니다. 주말에.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이런 원리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진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그냥 상담받고 싶다. 그러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가서 데이터 상담 받으시면은 전세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전세 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자, 리치고에 보시면 요게 이제 아파트고 요 OP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 오피스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도 지금 역전세가 많이 나오는데 눌러볼게요. 매물이 지금 1억 6천에서 2억까지 있습니다. 매물이. 자, 그러면 전세는 얼마여야 돼요? 전세는 1억 3천이나 4천 아니면 5천. 근데 전세를 볼게요. 1억 7천에서 1억 8천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역전세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어디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몰라요, 이거를. 리치고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들어가서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또 일이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오피스텔 문제가 지금 안 터져서 그런데요. 역전세 진짜 오피스텔도 진짜 심각해요. 자, 그럼 이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데이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아니, 이거를 제가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안 본다? 그러면은 그냥 뭐 내가 버는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놨고,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얼마고 호가 어떻게 되고 다 봤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집주인을 설득시켜야죠. 아니, 지금 매매가가 지금 1억 6천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전세를 1억 7천 8천 받으시면 안 된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신이 세입자라면 이거 되느냐? 전세가를 얼마로 낮춰야 돼요? 1억 5천이나 1억 4천 더 밑으로 낮춰야죠. 이런 거를 저는 데이터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다. 만약에 우리 PD님이 오피스텔 구한다고 쳐요, 역세권에. 그러면 거기서 중개사분들이 하는 얘기 그냥, 여기는 시세가 뭐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8천 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그거 고지고대로 믿고 계약하겠죠? 왜? 그냥 중개인 얘기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활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저는 이런 거를 데이터로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전세 사기나 역전세를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거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저는 그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세상 아니에요? 리치고 서비스 보니까 직장이랑 거리나 이런 것도 다 필터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찾아줘에 가면은 거절 아파트를 지금 고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살짝 리모델링 중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직장이 예를 들면 코엑스에 있어요. 코엑스에서 30분 내에 거리에 있으면서 매매 가격이 뭐 한 10억 이하인 이런 아파트 30평대 찾아줘 하면은 다 찾아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는 어떻게 이거 시스템을 만들 거냐면 챗 GPT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사실 이 리치고와는 너무 좋은 지금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직장이 어디고 이런 걸 다. 그러면 데이터가 알아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진화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내년 초반 지금 오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사결정들도 이제는 리치고를 통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제 아늑한 자신만의 안식처를 가지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분들은 집을 살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가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 이것도 이제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누르면 여기 갭이라고 나와 있죠. 전세가율.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전세가율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죠. 얘는 지금 46%죠. 그러니까 46%라는 거는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럼 전세가가 46%니까 반대면은 한 55%, 5억 5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46%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전세를 살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 반대로 집을 살려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건가요? 전세를 끼고 사기에는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집을 살 때는 그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사는 게 맞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격 하나 보고 아파트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세 가율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데이터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다 투자 체크리스트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투자 체크에 가면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뭐 PIR, 뭐 전세가율, 뭐 매물량, 뭐 지하철 접근성, 중학교 학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집값 상승에 기회를 놓치신 것에 대한 큰 후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은 그 기회를 잡았다가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거래량을 보니까 너무 많이 샀잖아요, 그때. 그때 파신 분들도 너무 많고, 산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뇌피셜이다. 집값 놓친 거를 후회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슬퍼하실 게 아니라요. 좋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아야죠. 왜? 그때 안 샀으면 지금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사셔야 되느냐? 내년부터 기회가 옵니다. 이미 어쩌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24, 25, 26년. 그리고 가능하면 경매로 하시면 좋겠다. 리치구에도 경매 기능이 있던데 아, 네. 여기서 이제 경매를 한번 들어가서 지도로 찾기, 뭐 종합 검색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는 방식도 있고, 지도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도로 보통 찾거든요. 이렇게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도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감정가가 37억인데, 최저가가 지금 29억 6천만 원까지 나와 있고, 전용이 26평.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포역에 요게 지금 23평짜리가 지금 20억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최저가가 이제 20억 3천.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면 22억에 지금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매매가 호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27억 7천만 원에 지금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샀다. 그쵸? 지금 한 5억 가까이 지금 싸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보시면은 프리미엄 분석에 가면 등기 권리 분석을 저희가 다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리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게 뭐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경매 시스템과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담동 지금 명품거리 요 바로 사거리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바로 낙찰이 됐고 또 옆에도 이제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요 건물 같은 경우가 지금 감정가가 233억이에요. 근데 낙찰이 얼마에 되면 201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시세나 입지 분석을 가보시면 저희가 AI로 다 토지와 건물의 추정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AI 추정가로. 지금 AI 토지 추정가가 얼마죠? 200억. 건물의 추정가가 얼마예요? 2억 5천. 합하면 얼마예요? 203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한 204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게 있죠. 신축 분석이라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지었을 때 몇 배로 지을 수 있다? 20배. 그럼 2층이면 40층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거를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201억. 근데 AI 추정가만 지금 204억 정도 되는데 신축하면 20배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210억을 줘서라도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물건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경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치고 경매만의 지금 차별화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바로 또 얘는 지금 이제 막 신권으로 나온 물건인데 얘도 보시면 얘도 지금 감정가가 202억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이 20억이고 바로 여기도 명품거리. 자,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요게 지금 AI 추정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토지가 지금 176억.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6억 5천.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183억 정도 됩니다. 183억 정도. 신축 연도가 이제 2002년 9월이고 물론 이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런 소공사 건축물 대장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 평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한 180, 한 3, 4억 정도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한번 유찰이 돼서 조금 더 추정가보다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뭐 한 170억대나 많이 줘도 180억대. 요 정도에 우리가 입찰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월급으로 내 집 마련 꿈도 못 꾼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집값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격려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냥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하고 싶은 건데 이게 참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나도 급격한 금리 인하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풀리고 난리가 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미쳐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에. 근데 이 거품이 이제 한번 꺼졌고 잠깐 단기 반등 왔지만 또 지금 이제 꺼질 겁니다.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매로 하세요. 경매 여기 통계 들어가서 보시면은 서울, 경기도, 인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매 건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은 많아질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종합 검색에서 저는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세대수가 일단은 한 최소한 300, 저는 한 500세대 이상 추천하는데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연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새 아파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년 차 이하, 그러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경매 리스트. 그리고 30평대, 40평대, 30평대. 내가 원하는 평형대 클릭하시고,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딱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도 최소한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매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 뭐 하기 어려우시면은 이런 것들 또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또 일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경매로 정말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으니까 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경매에 아마 제가 이 전도사가 되지 않을까.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좀 공부하셔서 좋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